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10시. 수지는 네일샵 루비네일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44살, 두 딸의 엄마이자 소상공인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능숙하게 인사를 건네며 첫 손님을 맞았다.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들어서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오늘도 예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거든요. 축하드려요. 손자 보러 가시는군요. 수진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네일 파일로 모양을 다듬고 베이스 코트를 발라가며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 자랑, 손자 자랑, 그리고 행복한 가정사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잠시 가게를 비우고 근처 분식점으로 향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남편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다. 아이들 학교에서 온 알림장만 몇 개 쌓여 있을 뿐이다. 민호는 뭐하고 있을까? 결혼 15년, 수지는 남편의 일상이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엔 회사 이야기, 동료들 얘기를 자주 했는데 언제부턴가 집에 와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과는 주말마다 야구장이나 캠핑을 가며 좋은 아빠 역할을 하지만 정작 아내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오후 3시,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소영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엄마, 나왔어요. 우리 소영이 어서 와. 축제는? 학원에서 다 했어요. 엄마, 오늘 아빠랑 치킨 시켜 먹기로 했잖아요. 수지는 뜨끔했다. 오늘이 민호가 아이들과 약속한 날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연락도 없다.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수진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통화 중이었다. 또 뭔가에 빠져있구나. 수진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이에게는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올라왔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치킨 2마리를 들고 있었다. 미안. 일이 좀 생겨서. 자, 치킨 왔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빠를 반겼다. 첫째 지은이도 방에서 나와 치킨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와, 아빠 최고. 그럼 아빠가 누구야? 우리 딸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 슈퍼 아빠지. 민호는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수진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여보, 오늘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았어? 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별거 아냐. 민호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수지는 부엌에서 치킨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에서 진정성이 사라졌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도 미래를 함께 그려보지도 않는다. 그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가족 기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거실에 앉아 인스타그램을 훑어보았다. 요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글귀들이었다. 상처받은 마음은 거친 말로 자신을 방어한다. 그 뒤에 숨은 아픔을 보려 노력해보자. 수지는 이 글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다. 요즘 이런 글귀들을 모아 필사하는 것이 그녀의 작은 위안이었다. 민호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 침실로 들어가자 재빨리 화면을 끄고 옆으로 누웠다. 자야지. 내일 또 바쁘잖아. 새벽 1시,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옆에서는 민호가 깊게 잠든 채 코를 골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은 작은 균열에 불과했지만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의 일상에 결정적인 균열이 찾아왔다. 토요일 오후, 민호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 수지는 혼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다. 민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수진의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민호가 대학 시절 동아리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사진 뒤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영아, 그때가 그립다. 민호.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미영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몇 달 전 민호가 대학 동기들과 산에 간다고 했을 때 미영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집에 있는 노트북을 켰다. 민호는 컴맹이라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노트북이 켜지자 수지는 인터넷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검색 기록에 등산 모임, 대학 동기회, 그리고 미영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신저 기록이었다. 민호는 카카오톡 PC 버전을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해둔 상태였다. 미영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클릭하자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민호 오늘 등산 어땠어? 오랜만에 너만 보니까 좋더라. 미영 나도. 2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하네. 민호 그때 우리 왜 헤어졌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워. 미영 그때 난 너무 어렸어. 지금은 달라. 민호 나도. 요즘 집에서 답답해. 아내랑은 대화도 안 되고. 미영 힘들겠다. 나도 이혼하고 나서 자유롭긴 한데 외로워. 민호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예전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15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아빠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대화도 안 되는 아내라고 표현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확인했다. 민호 아이들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미영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아이들 생각해. 민호 알아. 하지만 이렇게 살 순 없어. 너를 만나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해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저녁 8시 민호와 아이들이 캠핑에서 돌아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소영이가 뛰어와 안겼지만 수지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민호는 캠핑 용품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았어. 다음엔 너도 같이 가자.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그의 얼굴이 낯설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민호와 둘만 남은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산에 자주 가네? 응, 운동도 할 겸.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미영이도 같이 가?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미영이? 왜 갑자기 미영이 얘기를? 그냥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서. 아, 미영이. 응, 가끔 같이 가지. 왜? 별로. 그냥 궁금해서. 수지는 더 이상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목요일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오늘은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다. 여보, 뭐 힘든 일 있어? 아니야, 별거 아냐.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민호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이상해. 민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사실은 돈 문제가 좀 있어. 돈 문제? 무슨? 민호는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쉬었다. 빚이 있어. 빚? 얼마나? 8천만 원. 수지는 숨이 막혔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언제부터? 왜? 작년부터.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했어. 처음엔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는데 이금융권에서 빌린 거야? 응. 은행에서는 더 이상 안 빌려줘. 그럼 우리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얼마나 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벌어서 생활비 내고 나면 얼마나 남는데
200만 원씩 갚아? 수지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남편의 외도에 이어 8천만 원의 빚까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갚아왔어? 그게 못 갚은 달도 있어. 계속 연체되고 있어. 미쳤어? 연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 그런데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너만 고생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럼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자만 200만 원인데. 민호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더 화가 난 것은 민호가 생활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과는 여전히 좋은 아빠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캠핑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은 결국 수진의 네일샵 수입에서 나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수진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언니,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거 알아? 응, 왜 갑자기? 수진은 민호의 빚에 대해 언니에게 털어놨다. 물론 외도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어머, 수진아. 그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아,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봐. 이혼? 8천만 원 빚을 왜 너까지 떠안아야 해? 언니의 말이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의 빚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민호의 빚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8천만 원이나? 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주말이 되었다. 민호는 또다시 아이들과 나가겠다고 했다. 어디가? 한강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려고. 수지는 짐작했다. 아마 미영과 만날 핑계일 것이다. 나도 같이 갈까?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 너는 가게 일이 있잖아. 토요일 오후는 한가해. 그래도 아이들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민호와 아이들이 나간 후 수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또다시 민호의 노트북을 확인했다. 미영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민호 오늘 아이들이랑 나와서 한강에 있어. 너도 시간 되면 나와. 미영 좋아. 2시쯤 갈게. 민호 아이들한테는 아빠 친구라고 하자. 미영 알았어. 아이들 얼굴 보고 싶다. 수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외도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네.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가 자주 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자전거 대여소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민호와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었다. 미영이었다. 수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미영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소영이는 미영을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돌아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저녁 8시쯤 민호와 아이들이 들어왔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소영이가 뛰어와서 안겼다. 그래? 뭐가 재밌었는데? 아빠 친구 이모가 왔는데 너무 친절하고 예뻤어요. 지은이도 말했다. 엄마, 이모가 우리 보고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았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 오랜만에 대학 친구 만났는데 아이들까지 잘 봐줘서 고마웠어.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수지는 민호와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민호는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뜻이야? 나 다 알아. 뭘? 미영이랑 만나는 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뭘 안다는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노트북 메신저 다 봤어. 한강공원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것도 봤고. 민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내 개인적인 거 왜 몰래 봐? 개인적인 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랑 연애하는 게 개인적인 거야? 연애가 아니야.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친구?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게 친구야?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알았어. 미영이랑 만나고 있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연히 끊어야지. 왜? 왜냐고? 당신 결혼했잖아. 두 아이 아빠잖아. 알아, 그것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이 아니라고.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거야. 정신적인 위로? 그럼 나한테는 왜 정신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너는 항상 잔소리만 해. 돈 얘기, 집안일 얘기.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생활비도 안 내고 8천만 원 빚까지 져놓고.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영이는 끊고 우리 가정 제대로 지켜보자.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왜? 미영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어. 뭐라고? 나한테는 미영이가 필요해. 15년 동안 답답하게 살았어. 미영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우리는? 아이들은 내가 계속 챙길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아. 끝났다고? 응.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남남이었어. 그저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살았을 뿐이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남남으로 만든 거잖아. 민호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매일 일하고 집에 와서 너 기분 맞춰주는 게 노력 아니야? 기분 맞춰주기?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는 게? 너도 맨날 네일샵 얘기, 손님 얘기만 하잖아. 그럼 뭘 얘기해야 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걸? 그만하라고.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은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민호는 진정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목을 움켜쥐었다. 아파. 수진은 숨이 막혔다.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만해. 그때 지은이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민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수진을 놓았다. 수진은 목을 감싸고 기침을 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수진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민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당황했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하지만 수진은 민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지은아, 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금방 갈게. 엄마,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수진은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민호가 술을 마시고 와서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수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다음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당신 신혼 때도 이랬잖아. 그때는 내가 어렸어서. 지금도 어려? 44인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수진은 지은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달랬다. 엄마,
아빠랑 싸운 거예요? 아니야. 그냥 얘기하다가. 엄마 목에 빨간 자국이 있어요. 엄마가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지은이는 믿지 않는 듯 했다. 엄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요.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목의 아픔보다도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더 괴로웠다. 새벽에 수지는 핸드폰으로 가정폭력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다. 여성긴급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요. 수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진단서요? 네.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으실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 절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정폭력은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상담을 마친 후 수지는 더욱 확신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민호와 마주쳤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돼? 그런 뜻이 아니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신혼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병원으로 향했다. 목에 상처를 진단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외상성 경부 타박상, 전치일주. 작은 종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증거였다. 고민 끝에 오랜 친구인 혜경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경아, 나야. 어제 민호가 나한테 손댔어. 뭐라고? 때렸다고? 목을 조르더라고. 아이가 봤어. 어머, 수진아, 당장 나와. 경찰 신고해야지. 아직은. 아이들 생각하면. 무슨 소리야. 아이들한테 더 안 좋다고. 혜경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수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일찍 집을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네일샵으로 향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수지는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요즘 자주 보게 되는 인스타그램의 좋은 글귀들을 찾아보았다. 상처받은 사람은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 수지는 이 글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다. 최근 들어 이런 글귀들을 필사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또 다른 글귀를 봤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로를 파괴하기 전에. 이 말이 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오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네. 무슨 일이야? 수지는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괜찮아요. 괜찮기는. 이번 주말에 갈게. 우리 외손녀들 얼굴도 보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났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지는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로 나와 중국집에서 일했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다 민호를 만났다. 대학을 다니는 민호는 수진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그는 수진을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15년 동안 믿으며 살아왔다. 몇 년 전 친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수지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엄마가 김치와 반찬, 고춧가루까지 챙겨주며 딸을 돌봐주는 모습에서 수지는 늦은 모정을 느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또 다른 글귀를 찾아봤다.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한다. 부모가 불행하면 아이도 불행하다. 이 글을 보고 수지는 깨달았다. 그동안 수지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불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말이 되었다. 엄마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우리 외손녀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엄마는 김치, 멸치볶음, 나물 등 반찬을 가득 가져왔다. 수진아, 너 많이 야윈 것 같다. 그래요? 응, 뭔가 힘들어 보여. 엄마의 섬세한 관찰에 수지는 놀랐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민호랑 사이 어때? 왜요?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 수지는 엄마의 눈을 피했다. 수진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울고 싶었다. 수지는 결국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민호의 외도, 빚, 그리고 폭력까지.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제대로 사랑을 받는 게 뭔지 알려주지 못했구나. 엄마. 수진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엄마의 말이 수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그날 밤 수지는 엄마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수진아,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해도 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행복한 엄마가 필요해. 불행한 엄마가 아니라. 다음날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필요하면 아이들이랑 엄마 집으로 와.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말에 수지는 큰 힘을 얻었다. 엄마가 떠난 후 수지는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첫 수업에서 만난 강사는 30대 중반의 밝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에요. 처음 오셨네요. 필라테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수지는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 후 미라 강사가 말했다. 수진 씨,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어깨며 목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아요. 필라테스 하시면서 차차 풀리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기분이 한결 나았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필라테스 배우고 왔어. 필라테스?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운동 좀 해야겠어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민호는 뭔가 불편해하는 듯 했다. 돈 괜찮아? 요즘 힘든데.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수진의 당당한 대답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진은 또 다른 글귀를 필사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수지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1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 다음 주부터 수지는 필라테스를 꾸준히 다녔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제목이 흥미로워서 빌려 읽어봤다. 책을 읽으면서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결혼 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모습. 책 속의 한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다. 여자는 언제나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언제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일기를 쓰기로 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김수진을 찾아보려고 한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큰 변화였다. 수진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고 책을 읽으며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내면의 변화는 확실했다. 하지만 가정 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또다시 미영을 만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어디 갔었어? 회사 회식이 있었어. 거짓말이었다. 수지는 이제 민호의 거짓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화를 내거나 추궁하는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민호는 수진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뭐야, 그게 전부야? 뭐가? 예전 같으면 늦었다고 잔소리했을 텐데. 잔소리해서 뭐가 바뀌는데? 수진의 변화를 민호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 수진은 민호가 늦으면 걱정하고 화내고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달랐다. 요즘 좀 이상해. 뭐가? 너 뭔가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만큼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수지는 웃었다. 민호가 자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잔소리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아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민호는 최근 수진의 변화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예전처럼 자신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수진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미영과 만날 때도 예전만큼 짜릿하지 않았다. 수진이 질투하고 화낼 때가 더 죄책감과 동시에 쾌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뭔 얘기? 우리 관계 말이야. 요즘 너무 서먹하지 않아? 서먹하다고 느끼는 거야? 응, 예전 같지 않아. 수지는 민호를 바라봤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지금 그가 낯설었다. 민호야, 예전이 언제야? 내가 당신 눈치 보고 당신 기분 맞춰주던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나한테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편리한 아내잖아. 잔소리하지 않고 집안일은 다 하고 당신 외도는 모른 척 해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영이랑은 끊을 수 없어. 수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알겠어. 근데 너까지 나한테 차갑게 대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차갑게 대해? 내가? 응,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수지는 민호의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났다. 부부? 당신에게 부부가 뭔데? 가족이잖아. 아이들도 있고. 그럼 부부답게 살아봐.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그건 할 수 없어. 그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다. 미영과의 사랑도, 수진과의 안정적인 가정도.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엄마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았다. 엄마는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고 돌봐줬지만 뭔가 다른 일에도 신경 쓰고 있었다. 엄마, 요즘 바빠요? 왜? 예전에는 아빠 오기 전에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운동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 네. 소영이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친구 현우 엄마 아빠가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수지는 아이의 눈치 빠른 것에 놀랐다. 엄마 아빠는 지금 좀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헤어지는 거예요? 안 헤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저는 헤어지면 안 돼요. 소영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헤어지면 안 돼요. 수지는 아이를 안아줬다. 소영아,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한편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수진아, 그냥 와봤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아, 민호가 요즘 어떠니? 수진은 순간 당황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민호의 외도를 아는 걸까? 그냥 평상시와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실은 민호가 요즘 자주 내 전화를 안 받거든. 아,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수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소문이요? 민호가 다른 여자랑 다닌다는.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에서 한강공원에서 여자랑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수진은 할 말이 없었다. 수진아, 사실이야? 수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바보 자식이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두고 그 자식이 정신을 잃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수진아,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 수진아, 내가 민호한테 얘기해볼까?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얘기해봤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진아,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어머니,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 그 바보 자식 때문에 너까지 불행하면 안 돼. 수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날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 수지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있나요? 메신저 대화 내용이랑 사진이 있어요. 가정폭력은요? 진단서가 있어요. 변호사는 수진의 상황을 들어보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빚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 개인 명의의 빚이면 부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수지는 다소 안심했다. 절차는 어떻게 되죠?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벌써?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아. 민호는 당황한 듯 보였다. 좀 더 생각해보자. 뭘 더 생각해? 당신 미영이 포기할 거야? 민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끝이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원에서 첫 조정 날짜를 잡았다는 통지서가 왔다. 조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수지는 아이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오후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소영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아이는 심각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엄마 아빠가 잠시 떨어져서 살 것 같아. 왜요? 소영이가 즉시 물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사이가 안 좋잖아. 너희들도 느꼈을 거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하는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다. 싫어요. 우리 가족이 헤어지면 안 돼요. 지은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충격받은 듯 했다. 엄마,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은아,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빠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소영이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없으면 싫어요. 수지는 아이를 안아줬다. 소영아, 아빠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도 싫어요. 수지는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는 행복할 거예요? 응. 엄마는 이제 행복할 거야. 그럼 저희도 행복할까요? 물론이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더 행복할 거야. 다음 날 민호가 아이들과 이야기했다. 아빠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됐어. 왜요? 소영이가 울면서 물었다. 아빠 엄마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 잘못이에요?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했다. 아빠 엄마 둘 다 잘못이 있어. 그럼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른들 문제는 복잡해. 지은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자주 볼 수 있어요? 물론이야. 주말마다 만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해. 조정 날짜가 다가왔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법원 조정실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 의뢰인은 이혼에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수지는 놀랐다. 민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다. 다만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다.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양육비는 월 100만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대했다.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양육비 100만 원은 과도합니다. 그럼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50만 원 정도.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두 아이의 양육비로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협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위자료 2천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으로 합의했다. 조정이 성립되자 수지는 묘한 기분이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한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법원을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었어. 수지는 민호를 바라봤다.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이제는 남이 된 사람.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너도. 둘은 그렇게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혼 절차가 끝났어. 지은이가 물었다. 그럼 이제 정말 아빠랑 안 사는 거예요? 응. 아빠는 다른 집에서 살 거야. 소영이는 또 울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민호는 일주일 동안 짐을 정리했다. 15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민호가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나가는 날, 아이들은 현관에서 배웅했다. 아빠, 자주 와요. 그럼 주말마다 올게. 아빠. 소영이가 울먹이며 안겼다. 우리 소영이, 울지 마. 아빠가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지은이도 아빠를 안았다. 아빠, 건강하세요. 응, 너희들도.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수진의 새로운 삶은 안정궤도에 올라 있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적응했고 수진 자신도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목요일 밤 10시,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수진이 문 쪽으로 가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문 열어.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문 열어. 얘기할 게 있어. 수진은 아이들을 보고 말했다. 지은아, 소영아, 방으로 들어가. 엄마, 아빠 왜 그래요? 괜찮아, 들어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은 문을 열었다. 민호는 심하게 취해 있었다. 옷도 흐트러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와. 민호가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냈다. 수진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가? 미영이가 떠났어. 수진은 상황을 이해했다. 미영이 민호를 떠난 것 같았다. 그래서라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 때문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선택? 민호는 비웃었다. 너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민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다.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 같은 남자랑은 미래가 없다고. 당연한 얘기네. 당연하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혼한 남자, 빚쟁이, 아이 둘 딸린 남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 수지는 민호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민호야, 일단 술부터 깨고 얘기하자. 술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야. 민호가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왔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가 내 때문이야? 이혼하자고 한 것도 너, 미영이가 날 떠난 것도 너 때문이야. 말이 안 돼. 당신이 외도했잖아. 외도? 민호는 웃었다. 나는 미영이를 진짜 사랑했어. 너하고는 달랐다고. 그 말에 수진도 화가 났다. 그럼 나는 뭐였어? 15년 동안? 너는 의무였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진은 충격받았다. 15년 결혼 생활이 민호에게는 의무였다는 것이. 그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때는 몰랐어. 진짜 사랑이 뭔지. 민호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미영이와 함께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런데 그걸 너 때문에 포기해야 했어. 아무도 포기하라고 안 했어. 당신이 선택한 거야. 선택이라고? 민호는 수진을 노려봤다.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살라고?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끝났다. 나 같은 여자? 당신이 빚져놓고 바람 피우고 폭력까지 휘둘렀는데. 폭력?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정도가 폭력이야? 목을 조르는 게 폭력이 아니야? 그건 그때 화가 나서. 또 화가 났다고? 지금도 화가 난다고 또 때릴 거야? 민호는 대답 대신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수진아, 너 정말 미워. 나도 당신 미워. 15년 동안 속박당하며 살았어. 속박. 내가 언제 당신을 속박했어?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얼굴 보는 게 숨막혔어. 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서워요. 그 순간 민호는 더욱 이성을 잃었다. 봐, 아이들까지 울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이 술 마시고 와서 고함치는데? 다 너 때문이야. 민호가 갑자기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아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놓아. 하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15년. 15년을 너 때문에 버렸어. 그때 민호의 다른 손이 수진의 목으로 향했다. 안 돼. 수진은 6개월 전 그 무서운 기억을 떠올렸다. 그만해.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완전히 이성이 없었다. 너만 없으면. 그 순간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이의 외침에 민호는 잠깐 멈췄다. 지은아, 아빠가. 엄마 놓으세요. 엄마가 아파해요. 지은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로 뛰어들었다. 지은아, 위험해. 수진이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요? 나빠요. 그 순간 민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말리고 있었다. 지은아. 민호는 수진을 놓았다. 수진은 목을 감싸며 기침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엄마를 안아줬다. 민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충격받았다. 수진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수진이 소리쳤다. 그때 소영이도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또 그래요? 소영이는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다. 수진은 두 아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민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절망했다. 지은아, 소영아. 아빠가. 가세요. 가라고요. 지은이가 아빠에게 소리쳤다. 지은아. 아빠 싫어요. 엄마 괴롭히는 아빠 싫어요. 지은이의 말에 민호는 크게 충격받았다. 소영이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숨었다. 민호는 아이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 아이들. 아빠는. 가요. 제발 가요. 수진이 다시 소리쳤다.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서성거렸지만 결국 집을 떠났다. 민호가 떠난 후 수진은 아이들을 달랬다. 괜찮아. 아빠가 갔어. 엄마, 무서웠어요. 소영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이는 화가 나 있었다. 아빠 왜 그래요? 엄마한테 나쁜 짓 하고. 지은아. 아빠 정말 싫어요. 수지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에 대한 미움이 너무 깊어지는 것도 걱정됐다. 지은아, 아빠도 많이 힘들었나 봐.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맞아. 다음날 수지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전 남편이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혼하신 사이죠? 네, 6개월 전에 이혼했는데 어젯밤에 술 마시고 와서. 수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근 금지요?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수지는 그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안 만나도 돼요? 지은이가 물었다. 당분간은. 아빠가 좀 안정될 때까지. 저는 아빠 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네, 무서워요.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빠가 무서워요. 수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민호는 수진과 아이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 하지만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민호의 마지막 폭력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수진과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진은 네일샵에서 단골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수진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그림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진은 거울을 보았다. 정말로 자신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집에 돌아가니 지은이와 소영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어서 와. 숙제 다 했어? 네. 아이들의 표정도 밝았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소영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그림에는 엄마와 지은이와 소영이, 그리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안 그렸어? 응. 아빠는 멀리 있으니까 안 그렸어요. 소영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더 이상 아빠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았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요. 그래,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 할머니랑 있으면 재밌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아빠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주고 있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저 중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왜 갑자기? 엄마가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시니까 제가 빨리 커서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아이의 말에 뭉클했다.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소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이 1년 동안 수진과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빠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진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필라테스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독서 모임에도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라 씨, 네일아트 강사 자격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필라테스 강사인 미라에게 물었다. 네일아트요? 왜요? 제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던데요. 수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네일아트 강사 과정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엄마, 뭐 보세요? 지은이가 궁금해했다. 엄마가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해서. 공부요? 어른도 공부해요? 그럼 어른이 되어도 계속 배워야지. 지은이는 신기해했다. 엄마가 공부하면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수지는 아이의 말에 웃었다. 그날 밤 수지는 네일아트 강사 과정에 등록했다. 6개월 과정이었다. 40대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한 달 후, 수지는 주말마다 네일아트 강사 과정을 듣기 시작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미경이에요. 옆자리에 앉은 40대 초반의 여성과 인사를 나눴다. 저도 네일샵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 더 배우려고 왔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수지는 완전히 집중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오늘 배운 그라데이션 기법 어려웠죠? 수업이 끝나고 미경 씨가 말했다. 네, 하지만 재밌었어요. 수진 씨는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보여줬다. 와, 엄마, 예뻐요. 소영이가 감탄했다. 저도 해주세요. 아직 연습 중이라서. 나중에 더 잘하게 되면 해줄게.
아이들은 엄마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3개월이 지나자 수진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네일샵 손님들도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진 씨, 네일아트가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요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부지런하시네. 아이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서요. 6개월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지는 네일샵을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매출도 늘었고 단골 손님도 더 많아졌다. 수진 씨, 혹시 네일아트 강의도 하실 생각 없어요? 미경 씨가 제안했다. 강의요? 네.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구한다고 하던데. 수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도 좋으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가족들과 상의했다.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소영이가 신기해했다. 그런 셈이지. 멋있어요. 지은이도 찬성했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도 전화드려서 말씀드렸다.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4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엄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수지는 문화센터 강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첫 강의 날 수지는 긴장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네일아트 강사 김수진입니다. 수강생들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함께 네일아트를 배워보겠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강생들도 만족해했다. 선생님 설명이 정말 쉬워요. 감사해요. 제가 처음 배울 때 어려웠던 부분들을 기억해서 그런가 봐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첫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 엄마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 정말요? 멋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 결혼 후 처음으로 김수진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한 것 같다.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나 자신도 뿌듯하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12주 과정을 마친 후 문화센터에서 정규 강사로 제안했다. 수진 씨, 수강생들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계속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네. 다음 기수부터는 중급반도 맡아주셨으면 해요. 수지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네일샵 운영과 동시에 강사 일도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아 실현의 기쁨을 느꼈다. 1년이 더 지났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네일샵은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문화센터 강의도 인기가 높았다.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엄마 댁에서 모였다. 수진아, 정말 많이 변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 그런가요? 응, 진짜 김수진이 된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수진은 웃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보면 알아. 아이들도 얼마나 밝아졌는지. 실제로 지은이와 소영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 엄마 정말 멋있죠? 소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수진이가 최고야. 저녁을 먹으면서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저 나중에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 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찾는 사람. 수지는 아이의 말에 뭉클했다. 지은아, 너도 충분히 강한 아이야. 저도요. 소영이도 손을 들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졌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새로운 꿈들이 떠올랐다. 네일샵을 확장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해볼 수도 있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스마트폰을 꺼내 평소 즐겨보던 인스타그램 글귀를 찾아봤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지는 이 글을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밑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꿈을 찾았다. 2년 후, 엄마 나왔어요. 소영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수진이 운영하는 루비네일이 지역 신문에 성공한 소상공인 사례로 소개된 것이었다. 와, 정말? 수진은 신문을 받아봤다. 40대 중반 이혼 후 새 출발. 네일샵에서 강사까지. 아이 둘을 키우며 당당한 자립. 지역사회의 희망 메시지. 기사에는 수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힘든 이혼 과정, 홀로서기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공까지. 엄마 유명해졌네요. 지은이도 기뻐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지은이는 엄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속으로 뿌듯했다. 며칠 후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수진 씨, 혹시 책을 써볼 생각 없으세요? 출판사 편집자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책요? 네,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경험담이니까 더 생생하고 감동적일 거예요. 집에 와서 가족들과 상의했다. 엄마가 책을 쓴다고? 지은이가 놀랐다. 작가가 되는 거예요? 소영이도 신기해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좋을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찬성했다. 할머니께도 전화드렸다. 어머, 우리 딸이 책까지 쓴다고? 정말 대단하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써야지. 너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고민 끝에 수지는 책 쓰기를 결심했다. 제목은 균열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으로 정했다. 6개월 동안 틈틈이 원고를 썼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생각보다 치유적이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응이 있었다. 수진 씨, 축하해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어요. 편집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정말요? 네. 독자들 반응도 정말 좋아요. 수지는 자신이 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도 열렸다. 안녕하세요. 균열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저자 김수진입니다. 강연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와 있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남편의 외도, 이혼 과정, 혼자서 아이 키우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 30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도 남편 외도로 고민 중인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셨나요? 저는 1년 정도 걸렸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특히 아이들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여성이 질문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이혼 직후였어요. 양육비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저에게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뿌듯했다. 집에 돌아가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 엄마가 정말 유명해졌네요. 소영이가 신기해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전
민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사건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지는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글귀를 찾아봤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는 것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수지는 이 글 밑에 자신만의 메모를 적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며 살 것이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수진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다. 40대 후반,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